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지난 시간 이완용의 매국행위 관련해서만 영상을 2개 올렸습니다. 많은 댓글들이 달렸고, 저 나름대로 이완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들 다 느끼셨겠지만 제 표현은, 제 생각은 많이 자제했습니다. 또 그랬던 이유가 12월 초에 변상욱 쇼에 가서 세종을 비하하려는 자들, 이완용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자들에 대한 영상 촬영을 좀 하려고 자제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유튜브들 한번 보시면 유튜브 상에서 세종대왕이 많이 상처를 좀 받으셨죠. 김구 주석이 상당히 많이 까입니다. 그리고 이완용은 여러분 진짜 쉽게 이야기하면 책도 나왔죠. 그리고 이완용을 변호하고 옹호하려는 이들이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아무래도 일반인들보다 제가 먼저 접하게 되니 화딱지가 나죠. 하물며 그냥 제가 이완용의 매국행위에 대해서만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유튜브의 댓글들조차도 이완용이 당시 그럴만 했다, 나라도 그러겠다, 당신 같으면 그러지 않겠냐, 이런 류의 댓글이 달렸기에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습니다. 여러분, 어떤 역사적 인물을 평가할 때 저는 당연히 그 시대 그 인물이 처한 시대적 배경, 원래 이 인물이라는 건 시대의 속박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계산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어떤 역사적 인물의 행위가 국익에 위배되거나 반민족적이거나 개인의 입신양명과 영달을 위해서 많은 대중들에게 피해를 입혔거나 그랬으면 저는 가차없이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역사상 최악의 인물 5인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제가 언급했던 인물들에 이완용이 빠졌죠. 그때도 상당히 많은 그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왜 이완용을 뺐습니까? 우리에겐 거의 악인의 대명사고 매국노의 대명사이긴 하죠. 그러나 실제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완용 같은 인물이 당시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완용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혹은 1909년에 이재명의 의거에 의해 이완용이 죽었다고 하더라도 제2의 이완용 같은 인물은 분명히 또 나타났을 것이다 라고 저도 역시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역사교육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나쁜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끔 하기 위한 측면도 있는 거죠. 역사는 진짜 무한 반복됩니다. 요즘 지금 대한민국 상황 돌아가는 걸 보더라도 정말 이 반복되는 역사에 저 역시 치가 떨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완용 같은 매국노들의 매국 행위를 비난하지 않고서는, 그리고 우리가 역사 교육을 통해서 이들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가지지 못해서는 나중에 국가 위기에 빠졌을 때 다시 이완용 같은 자가 등장하는 걸 정당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교육으로도 역사가인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완용을 비판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완용이 당시 살았던 시대적 입장과 이완용의 개인 상황을 통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가 독일에게 잠깐 패망하고 5년간 나치 괴뢰 정부가 들어섰을 때 드골이 망명 프랑스를 이끌고 아이젠하워와 함께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후에 파리를 탈환하고 친나치 행위자를 처벌하는데 그때 무려 1만 2천 명을 사형을 시킵니다. 그 중에 몇천 명은 즉결 처분을 합니다. 그러면서 드골이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분명히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 대통령으로서 나는 해야 될 일을 했다. 앞으로 우리 프랑스가 외세의 지배를 받을지언정 민족을 배반하는 자는 이 죽음을 교훈으로 삼아서 이제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단 한 명의 친일파도 제대로, 정말 제대로 단죄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아픔이죠. 그런데 이완용 같은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사람들은, 그러면 드골은 살인자인가? 그 사람이 처한 입장에서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1950년 6월 25일 날 민족상잔의 빅을 일으킨 김일성도 이해할 수 있겠네? 저는 분명히 우리 역사상 최악의 인물 5인의 김일성을 선정했습니다. 근데 김일성 입장에서는 당시 나라 건국하고 소련이 군사적 지원을 해주니까 내가 민족 통일의 영웅이 돼야 이해되세요? 그럼 김일성이
지금 중국이 이해되십니까? 저렇게 동북공정을 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김치도 자기네 거고 한복도 자기네 거라고 하는 중국도 입장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나중에 소수민족의 독립을 막고자 하는 과정에서 간도 쪽에 우리 조선족 우리라면 표현 붙여도 되죠? 우리는 그들을 그렇게 외면하려고 할 때 중국은 그들을 껴안으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죠. 그 중국의 입장이라는 것도 있는 건데 그럼 중국이 우리 입장에서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해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대본이 없이 강의하다 보니까 좀 그냥 이완용의 매국 행위에 대해서 빠뜨린 부분도 많아요. 강의해놓고 나서 야 이거 빠졌다 진짜 아쉬워했는데 진짜 나쁜 행위 중에 하나가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완용은 고종의 충성스러운 신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군주 뒤통수를 칩니다. 여러분 1905년 을사늑약으로 고종이 외교권을 빼앗기고 그 외교권을 되찾고자 미국인 헐버트의 도움도 받아가면서 당시 이상설, 이준, 이위종을 네덜란드 헤이그에 특사로 파견하거든요. 그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제2차 만국 평화회의가 열렸단 말이죠. 바로 그 헤이그 특사 파견 때문에 고종이 일제에 의해 강제 퇴위당하는데 그 고종 퇴위의 앞장선 가 바로 이완용이었고 당시는 퇴위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고종이 순종에게 황제 자리를 양위한다. 양위식이죠.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고종과 순종, 아버지와 아들이죠. 그 양위식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당시 대한제국의 황제였던 고종과 바로 직후에 황제가 되는 순종은 그 양위식을 강제 양위식이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완용이 고종과 순종이 안 나타나니까 그들을 강제로 끌고 나올 수도 없어서 당시 내시에게 고종의 옷을 입혀요. 그리고 그 가짜 고종과 가짜 순종에게 백간이 하례를 올리게 만든 시기가 이완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제강점기에 자신은 백작이 되고 후작이 되고 자신의 아들 이항구는 남작까지 되면서 정말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았죠. 1920년대 들어서서 1926년에 이완용이 죽습니다. 그 이완용이 죽었을 때 일제는 정말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러줍니다. 실제로 이완용의 운구 행렬이 1919년 고종이 죽고 난 다음이었다고 하네요. 이런 게 뭘로도 해석이 가능하냐면 1920년대는 문화통치라고 합니다. 1910년대 일제는 무단통치 힘으로 조선인들을 누르려고 했지만 1919년에 3.1운동이 빵 하고 터지면서 힘만 가지고 조선인들을 통치하는 건 문제가 있구나. 소위 문화통치라고 해가지고 헌병경찰 통치를 보통경찰 통치로 바꿨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없었던 걸 일정 부분 허락을 해주고 그 다음 뭐 문간 총독을 임명하겠고 막 이런 것들을 다 문화통치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문화통치의 본질은 친일파들을 육성해서 우리 민족을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고자 했던 게 바로 문화통치의 본질이었고 그때 친일파들이 등장했던 게 1920년대 이광수, 최남선, 채린 등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일환으로 그 이완용의 장례식을 성대하게 일본은 치러준 겁니다. 여러분 1927년에 신간회라는 국내에서 가장 큰 독립운동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민족주의계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상재 선생님 같은 훌륭한 분이 당시 사회주의자들과 연대해서 이광수, 최남선, 채린 같은 타협적 민족주의자 친일파를 배제하고 만들어진 그 신간회에서는 3대 강령을 발표하는데 강령 중에 하나가 기회주의자 배격이란 말이죠. 이때 기회주의자는 친일파를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독립운동가들 역시 친일파들에게 엄청나게 큰 분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 교육을 통해서 일본이 설령 우리에게 과거 식민 통치했던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위안부를 인정하고 징용에 대한 배상금을 제대로 지불을 해준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을 때 그 나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 목숨을 바쳐가면서 독립운동했던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 그리고 독립운동사들에 대해서 무장투쟁사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 건 후손의 입장에서 너무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국가가 위기에 닥쳤을 때 자신의 한 몸을 헌신해서 나라를 구하려고 했던 나라를 되찾으려고 했던 그건 역사 공부를 통해서 지당히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완용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자들은 훗날 대한민국이 위기에 닥쳤을 때 제2의 이완용이 될 수 있는 잠재적 매국노다라는 말씀과 더불어 당시 이완용이 죽었을 때 당신 정말 민족신문이었던 동아일보가 어떤 사설을 썼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걸 마지막으로 강의 끝냅니다. 그도 같다. 그는 이완용입니다. 그도 필경 붙들려 갔다. 순사에 경고한 어모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본 경찰들이 그만큼 이완용을 잘 지켜줬다는 거죠. 저승차사 하나는 어찌하지를 못하였으며, 죽음 앞에서는 일본의 순사들도 이완용을 지켜주지 못했으며, 누가 팔지 못할 걸 팔아서 능히 누리지 못할 것을 누린 자냐. 팔지 못할 걸 팔았다. 국가를 팔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살아서 누린 것이 얼마나 대단하였는지 이제부터 받을 일, 이것이 진실로 기가 막히지 아니하랴. 이제부터 받을 일이 뭐죠? 바로 역사적 평가죠. 후손들의 비난이죠. 그럼 우리는 비판해야죠. 부둥켰던 그 재물은 그만하면 내놓았지. 솔직히 이야기하면 내놓은 것도 아니죠. 자손들이 대대손손. 야, 앙탈하던 이 책벌을 이제부터는 영원히 받아야지. 1926년 2월 13일자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한마디만 더. 동아일보의 횡설수설란에는 이완용이 염라국 사람이 되었으니 염라국의 장래가 걱정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완용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당신 같은 자들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서 대한민국의 장래가 걱정이다.